공공재의 가다 공급입니다. 먼저 와그너라는 학자가 있죠. 와그너는 핵심이 이거예요. 밑줄 한번 해볼까요? 공공재 수요는 소득 탄력적이다. 그 소득 탄력적의 밑줄을 한번 치면 돼요. 소득 탄력적이다. 그러면 소득 탄력적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1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재 수요는 10% 초과로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공공재 수요가 늘어나는 비율이 더 커요. 국민 소득은 늘어나는 거죠.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그 폭이 뭐한다? 크냐 작냐가 나라마다 틀릴 뿐이지. 오케이? 마이너스 성장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뭐예요? IMF 때하고. 오케이? 거의 없어요. 그냥 좀이라도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소득이 성장하는 것이 10%라면 예를 들어서 공공 서비스의 수요는 이걸 초과해서 늘어난다. 이걸 소득 탄력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공재는 뭐다? 계속해서 팽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와그너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와그너는 뭐다? 과다 공급설인데 주장의 논거가 뭐다? 공공재 수요는 소득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 소득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 다음에 피콜과 와이즈만의 전이효과 대체효과입니다. 위기죠? 지금은 딱 이 시대거든요. 코로나는 위기 상황이죠. 그럼 위기 때는 봅시다. 밑줄 되어 있죠? 아주 핵심입니다. 위기 시에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대신하게 돼요. 오케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드는 거고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공적인 자금이. 그래서 위기 시에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대신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틀린 지 내냐면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을 대신한다 그래서 틀린 지 묻네요. 위기 시에는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대신합니다. 여러분과 관련해서 청년 실업이라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니까 뭐예요? 공적인 것이 대신하잖아요. 공적인 것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예, 정부 또는 공공 파트에서 직접 뭐예요? 채용을 통해서 실업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또는 코로나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꼬아서라도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기 시에는 이제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을 대신하는데 위기가 해소됐어요. 그럼 늘어난 만큼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 절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봅시다. 대체효과 봅시다. 위기 시 한번 늘어난 재정 수준은 경제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지출 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잉여 재원, 남는 재원이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용됨으로써 현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밑줄. 현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큼 늘어났죠.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10만큼 줄어들질 않아요. 많이 줄어들어 봐야 5만큼만 줄어들고 5만큼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죠. 드러나 있는 상태로. 이것을 전이효과, 대체효과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전이효과.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공무원 공부한다니까 그래도 뭐 한다? 가서 커피라도 사 먹고 밥이라도 사 먹으라 해서 용돈 더 늘려주죠. 원상회복 안 돼요. 원상회복하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한 번 늘어나면 안 줄어들어요. 정부 재정 지출이 그러거든요. 늘어나면 해소되더라도 줄어들 때 늘어난 만큼 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오케이. 10만큼 늘어났으면 많이 줄어들면 뭐 7이나 8만 줄어드는 거지 2, 3은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 3이 늘어난 거죠. 이것이 이제 전효과, 대체효과입니다. 넘겨. 보몰병입니다. 밑줄. 노동집약적 산업 밑줄. 행정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잖아요. 선진국들은 OECD 국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오케이 인구 대비 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적은 나라예요, 공무원 숫자가. 인구 대비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자꾸 공무원의 숫자가 크다고 느끼냐면 과거의 관행이 공무원들이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데가 많았기 때문에 유달리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국민들이. 많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뭘로 표현해야 돼?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의 숫자가 적은 나라예요. 적은 나라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언론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데 행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물이 맞을 수도 있어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물론 자본으로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은 인원수가 매년 구조조정되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거든요. 은행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죠. 여러분들 어떤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특히 여러분 세대는. 가서 종이에 써가지고 이거 이렇게 입금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 하죠. 비대면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대부분 이렇게 서로마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봐야 되잖아요. 또 현장에 안 가면 뭐라 그래? 또 탁상행정에 있다 그러는 거고 현장에 가기 위해서 뭐 한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면 또 늘렸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행정은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대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보물입니다. 니스칸에 하지 않습니다. 니스칸에는 뭐 한다?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시킨다는 뜻이고 한참 후에 하게 될 겁니다. 5번은 부캐넌의 다수결 투표와 리바이던 가설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수결의 논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돼 있죠. 사다리야 사다리. 한 정파가 다수결이 되면 다수가 되면 뭐예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한 정파가 다수가 안 되면 뭐예요? 서로 표를 교환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정강 정책을 추구해 가는 거야. 그러면 이쪽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쪽 것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공적인 서비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다수결 논리예요. 다수결. 한 정파가 다수가 안 되면 다른 정파를 뭐 한다? 협력을 받아야 돼요.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도 원하는 것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다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다수결의 논리고 리바이던 가설입니다. 들어요. 앞으로 리바이던이 나오면 팽창한다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팽창한다는 속성인데 들어. 행정학이 미국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종교가 아니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자를 이제 따오거나 또는 뭐요? 논어 같은 데서 따오는 거죠. 어떤 상징적인 걸 표현할 때. 상징적인 걸 표현할 때. 그러면 기독교 문화에서는 뭐냐? 성경 구절에서 따와요. 그래서 이게 종교가 아니라 학문상 문화적으로 이게 그 리바이던이라는 게 욕기에 나오는 괴물 이름이 돼요. 끊임없이 팽창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팽창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리바이던 가설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끊임없이 팽창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 이론은 아니에요. 팽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지출한도의 부재입니다. 들어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봐요. 이게 들어봐. 생산함수란 말이에요. 생산함수죠. 아까 우리가 정부 실패 하나 중에 이윤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죠. 이제 그거하고 연결된 건데 이해만 하면 돼요. 한번 들어봤다 그러면 S전자가 있어요. S전자가 노동력과 자본을 3조를 투입했어요. 그래서 휴대폰 몇 개? 5천만 개를 생산했다고 봅시다. 이걸 팔았더니 뭐예요? 가격이죠. 곱하기 했더니 뭐 한다? 3조 9천억이야. 오케이. 그러면 S전자는 휴대폰 생산에 대해서 뭐 이윤이 뭐예요? 9천억 이윤이죠. 그럼 생산을 지속해요? 중단해요? 지속하는 거죠. 근데 똑같이 이렇게 생산했는데 후발주자들과의 가격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가격이 내렸죠. 그래서 가격과 곱했더니 뭐예요? 2조 9,900억이야. 그러면 100억 손실이죠. 그럼 중단하는 거예요. 생산을. 오케이?
이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55조를 투입했습니다. 국방 예산. 국방 서비스 몇 개가 산출됐어요? 이건 몰라요.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S전자처럼 만다. 손해가 나면 중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 영역은 손해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이런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해. 지출. 예산을 쓰는 지출에 한도가 없어요. 왜? 이윤이 제로냐, 이윤이 마이너스냐, 이윤이 플러스냐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나타나잖아요. 국방서비 몇 개가 생산됐어요? 이건 몰라요. 방금 전 S전자는 뭐예요? 가격 고배 보면 알잖아요. 마이너스면 충지해야죠. 플러스면 생산해야 하는 거고. 오케이. 근데 공공서비스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출하게 되면 한도가 어디까지 지출해야 되느냐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서비스는 뭐예요? 한번 시작하면 뭐예요? 큰 사건이 없으면 계속 하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지출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양출 재입인데 들어봐요. 좀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들어봐요. 양입이 뭐냐면 수입이란 뜻이야. 제출은 뭐예요? 지출이란 뜻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쓰죠? 맞잖아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쓰자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의 구조예요. 시장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뭐예요? 양출 재입이에요. 먼저 쓸 것을 결정하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걷어들이는 게 부족하면 뭐예요? 국가가 돈을 꼬우는 거야. 국채를 발행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꼬우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정부는 쓸 걸 결정해 놓고 걷어들이는 거예요. 걷어들일 때 많이 걷어들이면 돈이 남았다 그러는 거고 걷어들인 돈이 부족하면 이제 적자야. 적자면 돈을 꼬아야 되는 거죠. 이걸 먼저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 이거는. 오케이. 기본적으로 속성하는 속성. 오케이. 걷어들인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쓸 걸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쓸 걸. 오케이. 그걸 양출 재입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간접세 위주의 국가 재정입니다. 들어. 여러분들은 세금 내요 안 내요? 냅니다. 단지 직접세를 안 낼 뿐이죠. 여러분이 물건을 사죠. 또는 스마트폰을 쓰죠. 거기에서 10%는 반드시 세금이거든요. 물건값에 부과된 세금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세금이라고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냥 물건값이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간접세라고 그래요. 간접세. 직접세는 저항을 해요. 간접세는 저항이 없어요. 왜? 세금이라고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세저항은 가소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간접세는 뭐예요?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간접세 위주로 되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정부가 개입했죠? 그럼 정부가 실패하죠? 실패하죠? 그러면 쓰지 말고 들어요. 정부 기능을 재조정한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시장과. 정부가 실패했기 때문에 시장과 재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보다 더 잘하죠. 그럼 정부가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정부보다 시장이 더 잘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축을 하는 거예요. 정부보다 시장이 더 잘하니까 정부는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감축이에요. 정부가 줄였죠. 그럼 누가 한다는 거야? 시장이 한다는 거죠. 그걸 민영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축과 민영화는 동일선상에 있는 거야. 동일선상에 있는데 정부를 중심으로 하면 감축이라고 그러는 거고 시장을 중심으로 하면 민영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학은 이거 중심으로 출제할까? 이거 중심으로 출제할까? 철저하게 민영화 중심으로 출제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감축과 민영화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시장이 실패했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일이니까 국방의 기능은 국방정책이고, 오케이. 주택의 기능은 주택정책이니까.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정부가 개입하면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는 거죠. 조직과 기구도 확대되는 거죠. 오케이. 공무원의 숫자도 커지는 거죠. 예산도 커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실패했죠. 그럼 감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보다 못하는 거 줄이는 거야. 하는 일을 줄였으니까 이 하는 일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 기구도 줄이는 거죠. 이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의 숫자도 줄이는 거예요. 했던 뭐 한다? 예산도 줄이는 거예요. 이게 감축이에요. 이게 정부 개입이고 이게 감축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감축이 뭐예요? 시험에 나오기가 굉장히 뭐 한다? 적합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민영화 위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 감축관리 다시 한번 봅시다. 개념 봅시다. 간결하게 보호하게요. 개념 봅니다. 감축관리는 역기능적이거나 불필요한 과다한 기능이나 조직 정책을 정비 또는 종결하는 행위다. 거기까지만 믿죠. 그러니까 들어봐요. 핵심 뭐다? 정부보다 죄송합니다. 감축은 시장보다 못하는 걸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것보다 역기능적이고 낭비적인 걸 줄이는 거예요. 시장보다 절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하는 거지 감축의 대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낭비적인 것을 줄이는 것을 감축관리라고 그래요. 그때 기준이 뭐예요? 시장. 시장보다 역기능적이거나 시장보다 낭비적이거나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것을 줄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 감축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줄여버리면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감축관리 대두 요인은 2번에만 밑줄 하시면 돼요. 정부 실패 때문에 감축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읽혀보지 말고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축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감축관리 방법 봐요. 외울 필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정책을 종결하죠. 시장보다 못한 정책은 종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기능을 민간으로 넘긴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산도 줄이는 거죠. 조직과 정원도 줄이는 거죠. 조직도 줄이는 거고 공무원의 정원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뭘 이걸 외울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 편제 순서에 따라 늘리거나 줄인다 이거예요. 됐죠? 넘겨요. 그래서 감축관리의 기본 방향을 보시면 5번에만 일단 체크 표시해 놓고 5번에만 체크 표시해 놓습니다. 근데 과외성과 조화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과외성은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과외성을 배울 때 제가 이 페이지를 펴라 그럴 겁니다. 과외성을 배울 때 이 페이지를 펴라 그럴 겁니다. 오케이? 그것만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민영화 들어갑니다. 민영화 들어가는데 이 민영화를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못해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못하지만 처음에 뭐 한다? 시험에 나오는 95% 정도는 우리가 처리하고 갑니다. 처리하고 갑니다. 한 5% 정도는 뒤에 것을 배워야지 설명이 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심화 때 다룰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때 받은 것도 배운 것으로만도 시험 보는데 10문제 나오면 9문제 반은 다 맞아요. 오케이. 아주 고난이도로 못 풀어서 그러는 건데 고난이도는 뭐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하는 문제니까 그건 이제 심화 때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룹니다. 넘겨서 어디부터 한다? 52페이지로 곧바로 넘어가. 민영화의 방식이 있죠? 민영화의 방식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넓은 의미의 면허 있죠? 그 위에다가 판서를 합니다. 그 위에다가 판서를 합니다. 모든 민영화를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모든 민영화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는 범위가 있고 그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행정학은 정부가 관여되지 않는 것은 절대 시험에 안 내요. 왜? 관료가 관여가 하는 업무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영화도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만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것만 시험 문제 내는 거야. 그러면 정부가 관여하는 민영화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야. 이제 판서를 하시라는 거예요.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민영화 중에서도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만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생산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급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심화 때 다뤄요. 이걸 심화 때 이게 심화 때 가면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분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줄게. 일단 보여주고 갑시다. 51페이지 가봐요. 공공서비스 생산 방식의 유형이 있죠. 생산 방식의 유형이 있죠. 거기 한번 봐봐요. 일반 행정은 뭐예요? 일반적인 정부 조직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두 번째가 뭐예요? 책임 경영 방식이 뭐냐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방식인데 이게 책임 운영 기관과 공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책임 운영 기관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 조직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세 번째가 민간 위탁 방식이죠.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게 기속되지만 생산은 민간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 위탁 방식이고 네 번째가 민영화 방식이죠. 민간이 공급과 생산을 전부 다 담당한다는 거예요. 행정학은 4번을 연구 대상으로 안 해요. 3번을 민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이 3번을 포괄적으로 민영화라 해서 배우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3번을 민영화라 해서 배우는 거야. 아, 선생님 4번이 민영화인데 아니 이렇게 분류하는데 4번의 민간 위탁 방식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민영화로 해서 빼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행정학은. 이제 심화 때 다시 한번 하게요. 그러면 생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아니라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야. 들어요? 공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업자가 하는 거예요. 민영화는. 생산을 민간업자가 하고 오케이? 다시 해보도록. 이게 어떤 최종적인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자가 공급을 해요. 맞잖아요. 공적인 것을 생산자가 생산해서 공급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개입을 하는 거야. 개입을.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마스크가 공공재적 성격은 아닌데 작년 같은 건 공공재적 성격이 되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 한다? 민간 회사가 공공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마스크를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원활하지 않아요. 공급이.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한다?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최종적인 책임이에요. 정부가 개입했죠. 생산자가 공급하는 게 맞는데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어떻게 개입한 거예요? 배급제를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이 생산한 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전부 다 뭐예요? 구매를 하는 거야. 그 정부가 뭐 한다? 할당제로 배급을 해준 거야. 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이런 방식.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가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만 행정학은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생산도 공급도 최종 책임 다 민간이 지며 그럼 경영학이 하는 거죠. 왜 행정학이에요? 맞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정부가 마지막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공권력을 가지고 개입했잖아요. 아니 뭐 정부가 배급제를 해요. 마스크를. 원활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공권력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 마스크 배급제 있잖아요. 벌써 잊어먹어 없죠. 배급제 있어. 저도 1일날 맨날 샀다면 1일날. 월요일날. 2장 사다가 또 3장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풀어졌죠. 다. 사본 적 없어요. 처음에 2장만 팔았는데 약국에서 일주일에 그러다 3장. 이렇게.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어디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만 민영화의 대상으로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생산은 누가 한다? 민간업자가 한다는 거야. 오케이? 민간업자가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하나하나 이제 봐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어려운 거 2개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게요. 면허가 있죠? 그 그림을 봐요. 면허가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민간 위탁이 있죠? 요거 이제 계약이라 그래요. 민간 위탁에서 가르쳐 놓고 계약이라고 씁니다. 이 2개가 어려운 문제예요. 나머지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 2개를 먼저 해결하고 갑시다. 면허단 말이야. 그림을 보면서 해봐. 면허. 먼저 정부가 있죠?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민간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민간업자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보면 되죠. 이 사람이 생산자라는 거예요. 생산자. 민간업자가 생산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있는 거죠. 오케이. 국민들이 있는 거고. 다 써놓고 하게요. 계약이 있죠? 정부가 있고 여기 이제 민간업자 생산자가 있는 거죠. 국민이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한 번도 변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주느냐?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주느냐. 오케이? 항상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딱 그림 봐봐.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느냐예요. 그림 봐봅시다. 한번 면허부터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시험화 때는 다 같이 해요. 민영화는 자주 나오니까 시험화 때도 다 다룬단 말이에요. 또 플러스 알파에 다 다루고. 시험화 때가 되면 훨씬 쉬워져요. 왜 그럴까? 이걸 행정법에서도 배우거든요. 행정법에서는 이걸 특허라고 배워요. 특허. 행정법에서 배우니까 아주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봐.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민영화죠.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민간업자에게 무엇을 부여해요? 공공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를 줘야 되죠. 맞잖아요, 반대급부를. 그 반대급부가 뭐예요? 돈이지 뭐요. 오케이. 화폐를 주고 이제 권리를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사왔죠. 쉽게 말하면 사온 거 아니에요. 부여받았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은 뭐 한다?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A는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봐봐. 여기 여러분들이 갔단 말이에요. 국립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국립공원이 있는데 앞에 주차장 있죠. 또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갑돌이가 자기 땅을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을돌이도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국가 소유의 땅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정부가 직접 이것을 운영하자니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 국립공원 이 앞에 있는 이 국가 소유의 땅에 주차장을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야. 누구한테? 정돌이한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정돌이는 뭐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 뭔가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돈이요, 돈. 오케이? 권리를 이제 정돌이한테 넘긴 거야. 그러면 정돌이가 이 국가 부지의 땅에서 뭐 한다고? 주차장을 영업을 하는 거야. 왜? 자기가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립공원에 놀러 갔을 때 주차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주차 비용을 누구한테 내요? 세금 고지서처럼 고지서 받아가지고 국가한테 갖다 내나요? 아니잖아. 이 아저씨한테 주잖아. 이 아저씨가 권리를 사왔기 때문에. 이 아저씨라는 게 좀 이상하다. 이 민간업자가 주차장 영업활동 권리를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봐봐. 그에 보면 3번에 프랜차이징이 있고 4번에 면허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 보조단에 보면 프랜차이징은 뭐예요? 이 앞에 이런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오케이. 이렇게 독점이잖아요. 주차장이. 이게 프랜차이징이고 이렇게 경쟁하는 주차장이 있죠. 사설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경쟁하는 허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면허예요.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징과 면허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굳이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 봐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면허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면허 가봅시다. 면허는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협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케이? 권리를 부여했죠? 핵심이단 말이에요, 이게. 녹색의 핵심. 시민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질을 규제하는 겁니다. 핵심 뭐라고? 시민, 국민이 누구에게 비용을 주느냐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자예요. 서비스 제공자가 생산자니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매년 나와. 근데 매년 나오는데 왜 틀리는가 몰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일정한 것을 규제하면서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이하로만 받아라. 이렇게. 시간당 얼마 이하로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오케이. 아마 이거 행정법에서 여러분은 뭐냐면 부간부 행정행위라고 배워요. 이걸 부간부 행정행위. 있어. 행정법에 가서 배워. 그 심화 때 그것도 배우고 와. 그러면 훨씬 더 심화 때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요. 아,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뭔가 조건을 붙이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행정법은 행정법 시간에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동일한 것을.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개념 위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장단점은 뭐 지금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요. 뭐가 있다? 계약 봅시다. 계약 봅시다. 정부가 본인이 했던 것을 민간한테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민간과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A라는 업무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하던 것을 민간 회사한테 넘기려고 그런다. 우리가 얼마 주면 할래?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거죠. 우리가 했던 것을 민간업자한테 지금 너희들한테 민간 회사에게 지금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주면 이 업무를 할래? 그걸 뭐라 그래? 밑줄 되어 있죠. 경쟁 입찰에 붙인단 말이야. 경쟁 입찰. 오케이? 입찰에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간 회사들이 입찰 들어가죠. 입찰 들어가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가장 적은 금액을 써낸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민간업자는 그거 우리 150억 주면 우리가 할게. 어떤 회사는 우리 130억만 줘도 해. 그럼 누구하고 계약 맺어야 돼요? 130억만 쓴 사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런 게 경쟁 입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30억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맺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가 이들에게 비용을 주는 거예요. 얼마? 130억을. 그러면 계약에서 130억 받았죠. 그럼 계약에서 어떤 의무도 져야 돼? 정부가 계약에서 넘기는 공공서비스 생산 의무도 져야 돼요. 맞죠? 그러면
국민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주는 거예요? 국민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주잖아요. 생산자에게. 국민은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거고. 오케이? 핵심 뭐다?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약 봅시다. 민간위탁 계약이라 그럽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녹색만 보시면 돼요. 민간 조직은 생산자가 되고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핵심 뭐라고?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누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누누이 말을 해도 잊어먹어요.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 좀 이따 이 문제 풀게 될 거예요. 풀 때도 헷갈려. 왜 헷갈려?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헷갈려. 처음 와서 헷갈리죠. 오케이? 앞으로 가봅시다. 차근차근 해봅시다. 먼저 민영화의 방식입니다. 52페이지에 가서 봅시다. 외부 민영화와 내부 민영화가 있는데 구별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왜? 안 물어보니까 구별해서. 먼저 정부 기능을 민간으로 넘기는 거죠. 1번부터 보게요. 정부 기능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용하여 시장이 완전하게 재화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거. 이 민영화의 방식은 행정학이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케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어떤 방식인지. 봐봐. SK 하이닉스죠, 지금은. 그 전에는 그냥 하이닉스였죠. 그럼 그 전에는 뭔지 알아요? 현대반도체요. 하이닉스가. 현대반도체가 IMF 때 망해요.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죠. 그래서 이제 수출을 주로 하는데 이 망한 회사 이름을 계속 쓸 수 없잖아요. 현대반도체 앞글자를 따서 하이닉스예요, 그게. 영어 앞글자를 따서. 그럼 하이닉스 실제 누구 거예요? 공적 자금이 들어간 정부 거예요, 정부 거. 근데 정상화됐죠? 공적 자금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판 거예요? SK한테 팔았죠? 더 이상 정부가 거기 왜 관여를 해요? 맞잖아요.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건 정부가 연구 안 해요. 그건 경영의 연구예요. 저 이제부터. 오케이. 모든 책임이 민간으로 다 넘어간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관여 안 해요. 오케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런 거. 왜? IMF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식과 자산을 매각하는 거죠. 팔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면 3번 독점 판매권과 4번 면허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프랜차이징과 라이선스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단지 프랜차이징은 독점적으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도 없는데 주차장 영업권을 주는 거하고 다른 데가 있는데 주는 거하고. 오케이. 근데 이걸 거의 구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면허, 라이선스도 면허, 그냥 프랜차이징도 면허, 그래서 출제를 해요. 핵심 뭐다? 국민이 생산자에게 비용을 준다는 거. 오케이. 됐죠? 두 번째 이제 면허제 봅시다. 시민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정부가 서비스 수준과 질을 규제하는 거죠. 얘는 볼 필요 없어요. 얘는 볼 필요 없고. 그저 하나 볼까요? 폐기물 수거죠. 한번 봐봐요. 쓰레기 봉투 말고 여러분들이 폐기물 수거할 때 업자에게 돈 줘야 안 줘요? 돈 줘야 돼요. 업자분한테. 그냥 폐기물 쓰레기 버린다 놔두면 아저씨가 붙여요. CCTV 돌리기 전에 빨리 자수하라고. 왜? 업자분이 돈을 줘야지만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 업자분이 정부로부터 뭐요?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버려봤구나. 소파 같은 거 내놓으면 안 가져간다니까. 딱 붙인다니까. CCTV로 다 보기 전에 빨리 와서 신고하시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폐기물 업자한테.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그 업자에게 누가 돈을 주느냐는 거야. 내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업자가 면허예요. 면허. 내가 주니까. 오케이.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지급으로 갑니다. 보조금 지급입니다.
봅시다.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 활동에 재정 혹은 현물을 지원하는 거. 오케이? 재정 또는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보조금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굉장히 쉽잖아요. 개념이 나오는데.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걸 보조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니은번이 또 핵심이야. 그럼 어떨 때 보조금을 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해요. 예측이 안 될 때 주는 게 보조금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복잡해서, 핵심 뭐예요? 복잡해서 예측이 힘들 때 주는 게 보조금이라고. 거기부터 보시면 대부분 뭐 예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육아시설이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복잡했을 때 예측이 안 될 때 주는 게 뭐냐? 보조금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보육의 대상자가 뭐 한다? 500명이 있어. 오케이? 꼬마들 500명이 있다고. 그럼 국가가 여기 500명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뭐가 예측이 돼야 돼? 꼬마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보육의 대상이 아니잖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300명, 200명이 초등학교 입학했다? 그럼 300명밖에 없잖아요. 500명의 시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100명 이상 이사를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정원이 500명인데 그래도 400명은 충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예측이 돼야지 500명의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측이 돼야 안 돼. 안 돼. 어떻게 장만한 집인데 얘가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 예측이 안 돼, 이게. 그럼 어떻게 돼?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야.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거 신여와도 예측 못 할걸요? 여기 사이클? 이렇게 몇 명이 빠져나가고 매년 몇 명이 새로 들어올 것인가.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해? 아무도 예측 못 하지. 이런 걸 예측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정부가 직접 보육시설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교 폐교되듯이 엄청나게 폐교가 생겨볼 거예요. 그럼 재정 낭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럴 때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정책은 이상적이고 도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는 거지. 현실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지.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뭐예요? 그건 꽝이야, 꽝. 현실에서 집행 자체가 안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조금은 뭐다? 복잡해서 예측이 안 될 때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게 보조금입니다. 개념 정도만 출제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우처죠. 들어요. 바우처는 거의 모든 사회과학에서 다뤄요. 행정학에서 다루고 사회학도 다루고 복지학에서 특히 많이 다루죠. 사회복지학에서 특히 많이 다루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복지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다루거든요. 고객 중심으로. 행정학은 철저하게 관료 중심으로 다뤄요. 그러면 시험도 관료의 관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고객의 관점에서 안 내요. 관료의 관점에서 내요. 그럼 생각해봐.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바우처가 종이 바우처도 있고 전자 바우처도 있거든요. 좀 더 착복할 테니까 들어요. 종이 바우처의 문제가 뭐예요? 누출되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전자 바우처가 나온 거예요. 왜? 바우처의 누출을 막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관료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바우처가 정부가 애시당초 설정해 놓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제공돼서 정부의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느냐, 목표를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종이 바우처에서 전자 바우처로 넘어가고 전자 바우처가 대두된 배경이 뭐냐, 이거 갖고 출제를 한다고. 한번 봐봅시다. 바우처. 의의부터 한번 봅시다.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에게 구매권에 명시된 금액만큼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쿠폰을 주는 거예요. 쿠폰. 오케이?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넘기면서도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시민에게 주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면 문상을 주는 거예요. 문상. 문상이 뭔지 알죠? 문화상품권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들어봐요.
우리나라는 학습지 바우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습지 바우처가. 진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습지를 한 달간 사용하는데, 오케이? 학습지가 뭔지 알죠? 거창한 게 아니고, 이거, 특정한 학습지만 말하면 안 되는데, 다 말해줘야 되는데, 눈높이, 구몬, 장원, 싱크비, 이런, 기타 등등, 내가 다 말했다. 이게 학습지예요. 근데 이거 한 달간 사용하는데 10만 원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정부가 특정한 계층에게 뭐 한다? 5만 원짜리 쿠폰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학부형은 뭐예요? 10만 원인데 정부가 준 쿠폰 5만 원과 본인 얼마만 부담하면 돼? 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우처예요, 바우처 이런 게. 아, 진짜 우리나라 학습지 바우처 있어요? 학습지 바우처 있습니다. 그럼 봐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줌으로써 비용을 절감시켜 준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게 이제 바우처인데, 유형 봐봐. 구매 대금의 실질 지급 대상에 따라서 좌측 보조단어, 보조단 그림을 봐. 구매 지급의 실질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 바우처와 묵시적 바우처가 있어요. 그럼 명시적 바우처는 뭐예요? 바우처에 명시적으로 다 써져 있다는 거야. 다시 유형으로 가서 봐. 본문으로 가서 수혜자와 사용처 금액 등이 명시화된 명시적 바우처와 이것들이 명시적으로 써지지 않는 묵시적 바우처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은 이건 거의 안 물어봐요. 지금까지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관료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클라이언트 관점이거든요. 그럼 관료 입장에서 뭐예요? 종이 바우처와 전자 바우처. 오케이. 봅시다. 이 종이 바우처, 그러면 10번 봅시다. 10번. 최근에는 전통적인 종이 바우처 대신에 바우처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자 바우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조단 봐. 바우처 사용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바우처 관리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게 전자 바우처야. 그럼 봐봐. 이 종이 바우처가 엄청나게 누출이 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노인 돌봄 바우처가 엄청나게 누출이 생겼어요. 바우처 쿠폰인데 종이 바우처가. 그럼 봐. 노인 돌봄 바우처는 뭐냐면 부양가족이었거나 또는 일정하게 좀 경제적인 것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남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정부가 노인 돌봄 바우처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욕 서비스도 받고 청소 서비스도 받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바우처가 뭐예요? 5만 원짜리를 해봅시다. 현금은 아니야. 바우처가 이제 5만 원짜리를 해봐. 근데 이게 딱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럼 이 바우처를 누가 가져가야지 정부가 돈으로 현금으로 환산해줘요?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업체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꼭 나와요. 나쁜 놈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한다? 이 노인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니까? 이 어르신들이 일부는 뭐예요? 목욕 서비스나 청소 서비스보다는 뭐예요? 막걸리가 더 나아. 오케이? 막걸리가 더 나아.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을 다 주고 사가는 게 아니에요. 2만 5천 원이나 3만 원 주고 이걸 사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가서 정부한테 5만 원짜리 바우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5만 원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정책이 뭐예요? 이 나쁜 놈들에 의해서 누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국밥 먹었죠. 국밥. 나라가 준 밥. 순대국밥 말고 나라가 준 밥. 나라가 주는 데는 좀 있는데 군대도 나라가 밥 주죠. 거기만 있는 거 아니요? 나라가 주는 밥은. 하얀 집도 나라가 줘 밥. 하얀 집이 어딘지 몰라요? 교도소. 거기도 나라가 줍니다 밥. 국밥. 한 사람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항상 어떤 정책은 도전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응전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본격화된 게 카드 바우처예요. 오케이? 그럼 카드 바우처는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카드 바우처는 카드 형태인데 엄마 카드 논리하고 똑같아요. 엄마 카드 논리. 여러분들이 엄마 카드를 긁으면 실시간으로 엄마에게 보고되죠? 보고되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어야 되는데 홍대 앞에서 카드 긁어봐. 집에 들어가봐.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로 체크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청소 돌봄 서비스를 새벽 2시에 긁었다 해봐. 그럼 국가천선방에 정확히 이게 뜬단 말이에요. 카드니까. 그러면 정부가 뭐예요? 바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조사 나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바우처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두된 게 뭐다? 전자바우처입니다. 오케이? 전자바우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종이 바우처가 누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자바우처가 대두됐습니다. 그럼 전자바우처는 어떻게 이걸 막는다? 바로 보조도 하나 있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출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장점 봅시다. 장점에서 반대 핵심 정의 하나였어요. 뭐다? 소비자들이 구입증서를 활용하는 어느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까 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밑줄. 소비자들이 선택한다. 밑줄. 그게 좀 길죠. 그럼 이렇게 딱 보죠.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여기 좀 봐봐. 잘부터 해볼게. 면허. 누가 생산자를 선택해요? 정부가 선택해요. 비용은 국민이 주더라도 정부가 선택하잖아요. 계약 누가 선택해요? 정부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누가 선택해요? 정부가 누구에게 보조금을 줄 것인가를 선택해요. 맞죠? 근데 바우처는 뭐예요? 바우처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학습지 바우처를 갖고 있는 내가 구몬을 선택할 것인가? 빨간 펜을 선택할 것인가? 장원 한자를 선택할 것인가? 싱크빅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만 더 이야기해줘. 뭐 있어? 기타 등등. 바우처를 갖고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영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바우처입니다. 오케이. 민영화 방식 중에서 소비자가 생산자를 선택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뭐다? 바우처예요, 바우처. 오케이. 과거에 아주 출제가 자주 됐었는데 최근에 좀 뜸해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뭐다? 바우처입니다. 최근에는 뭐가 주로 나왔었냐면 왜 종이 바우처 대신 전자 바우처가 나왔느냐? 서비스 누출을 막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게 나오고 과거에는 이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바우처입니다. 오케이. 됐죠?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원봉사 방식 봅니다. 자원봉사 방식 봅니다.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걸 자원봉사라래.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자원봉사라 그럽니다. 보수를 받아버리면 자원봉사가 아니라 알바야. 그러면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안 보는데 시험 볼 때만 고민해. 평상시에 고민하라고. 현금 지출에 대해서 보상받는 건 뭐예요? 내가 자원봉사를 갖다 해봐. 근데 나한테 설거지를 해달래. 내가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시설에서 나한테 뭐예요? 내가 시설에 있는 세제도 쓸 거 아니에요. 물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세제 비용과 수도 요금 내고 와요? 아니잖아. 노동에 대한 보수를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런 것은 내가 안 내는 거죠. 이런 걸 현금 지출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현금 지출에 대해서 보상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시설에 가서 청소할 때 그러니까 청소기 쓸 거 아니에요. 청소기 사용료 안 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현금 지출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자원봉사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됐고 개념에는 출제 안 됩니다. 보시고 보면 되고 규제 안 하죠? 오케이? 경쟁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 완화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자조죠.
자조입니다. 자급자족의 밑줄. 그 떼댕하고 밑줄. 떼댕하고 씁니다. 뭐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일 집단에 포함시키는 거. 자급자족의 밑줄 하시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일 집단에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오케이? 그게 자조라 그래. 자급자족.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일 집단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쉽게 말하면 몸이 건강한 어르신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게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몸이 건강한 어르신은 경제적인 이윤을 받는 거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을 이제 자조라 그럽니다. 자조는 개념만 나옵니다. 됐죠? 넘겨서 봅니다. 첫 번째 뭐다? 민간이탁이죠. 핵심 뭐다? 계약입니다. 누가? 정부가 누구에게?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게 계약 또는 민간이탁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디귿 조사 대상 의무 같은 것은 하진 않습니다. 이건 심화 때 간단히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것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심화 때 한번 보고 넘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법작용 같은 건 민영화 대상이 안 되죠. 맞잖아요. 민간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 리스는 BTL 있죠. 오른쪽에 봐봐. L. BTL 그게 리스거든요. 그때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 부담도 뭐예요? 시장의 논리라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 이익을 받는 자가 비용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 3번 이렇게 리스나 요금부가 이런 건 거의 출제가 되는 영역은 아니고 면허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개념과 오케이? 면허부터 시작해서 계약까지 개념과 면허와 계약해서 누가 서비스 생산자에게 비용을 주느냐. 오케이? 그게 출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제되는 것이 뭐예요? 장단점입니다. 10분에 장단점 들어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